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언론 보도로는 당심은 윤석열이 앞서고 민심은 홍준표가 앞선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강점은 그가 반문의 중심이라는 데 있죠. 그리고 홍준표의 강점은 그가 보수의 적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 장점은 거꾸로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아직 보수의 정신이 뭔지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홍준표는 반면 신적폐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선이 끝나면 서로 보완자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김만배와 남욱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배임 설계의 실무자 정민용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김만배와 유동규 남욱의 뒷배, 배임을 설계한 자를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됐습니다. 언론과 야당이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이재명의 특미까지 검찰이 칼날이 딴 것입니다. 비록 무디고 무딘 칼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 대선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늦기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솔직히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비록 수면 날이지만 말입니다. 그 대안은 누굴까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발에서 피가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와대 의전비서관인 탁인민이 사흘 지난 11월 2일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는 이제 일정의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발에서 피가 났다며 문 대통령의 강행군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심정이다.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밤 10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쯤 되면 김정은을 신으로 떠받치는 북한 방송을 나무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의전을 받는 국가원수가 타국에서 12시간 동안 일정을 소화했다고 해서 발에 피가 나다니 이런 아침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은 12시간 동안 가시밭길을 걸은 겁니까? 아니면 맨발로 로마를 돌아다닌 겁니까? 탁현민은 이걸로 역사의 이름을 올릴 아침꾼이 되었습니다. 안철수와 김동연이 보수표를 잠식할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아무래도 보수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연이 보수의 표를 잠식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참신한 리더로 부각되기에는 별다른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재부 장관 출신이라는 경력에다가 소주성에 반대했다는 게 반문 이력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을 띄운 것은 언론입니다. 그는 윤석열 최재형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과 각을 세운 관료 출신입니다. 그런 그들이 모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문의 성격이 가장 약한 사람이 바로 김동연입니다. 끝내 민주당 후보를 꿰찬 비문 이재명보다도 아마 반문 성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송영길은 그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김동연이 출마 선언을 한 후에 정치판 인사를 처음 만난 것도 송영길이니 과연 그가 보수의 표를 잠식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다릅니다.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적으로 다운그레이드 해온 안철수였습니다. 그런 안철수를 대선판에 다시 불러낸 것은 김종인과 이준석입니다. 사흘 전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은 바로 이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인 오세훈을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피눈물을 삼키며 도운 안철수가 선거가 끝난 뒤에 야권이 승리라고 하자 김종인은 금방지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송평인은 이를 두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준석은 안철수와 한솥밥을 먹을 때부터 드러냈던 적대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송평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쩌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은 뒤끝을 장애시키며 이렇게 깐죽거렸습니다. 안철수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통합하리 노력한 지도자는 고생한다.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사실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가져온 승리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그건 문재인 때문이었습니다.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권력의 오만이 야당의 대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이 자멸한 것으로
그 승리에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한 역할은 없습니다. 오세훈, 박영준이 아닌 그 누구라도 대승을 거두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이 후한무치한 권력과의 최종 대결을 앞두고 정권 교체라는 기체 아래 반문이 결집하는 걸 방해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 사람의 사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안철수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송평인이 안철수에게 더 이상 스스로 당선될 힘은 남아있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를 떨어뜨릴 힘은 있다며 칼럼의 끝에 쓴 말이 이렇습니다. 안철수가 이번에는 독심을 품은 듯하다. 안철수를 그렇게 만든 건 김종인과 이준석이다. 자, 지금 이재명은 지금 결사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는 그가 빠질 수밖에 없는 늪입니다. 본인은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라고 외치지만 이제 그 말에 속을 대중은 골수 지지자 30%도 안 됩니다. 그 수도 점점 줄어들겠죠. 이러니 대장동에서 관심도 돌릴 겸 그는 논란을 부를 온갖 정책을 마구 사질러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가 안 되고 말을 뒤집은 음식점 총량제라는 괴이한 정책도 있습니다. 주 4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이틀 전이죠. 이 돌봄수당을 뿌리고 재난지원금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표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그도 민주당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도 청와대도 사실상 매표 행위가 자행된 이 금권선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남기에 앞서 김부겸이 그런 기대에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줄 여력 없다. 주머니를 막 뒤지면 돈이 나오나. 김부겸 총리가 지난 3일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주머니 속에 돈이 있대도 그건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도 텅 비어 있습니다. 공돈이다 싶었는지 먼저 본 놈들이 고깔에 쥐 들락거리듯 빼먹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김부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딱 잘랐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제대로 한 방 맞은 겁니다. 더군다나 김부겸은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250만 명 내지는 300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돕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돼도 피해 계층에게 먼저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부겸은 이재명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권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나도 과세를 하지 않느냐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라며 그러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서 비정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홍남기와 이재명이 정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김부겸이 당장 여력이 없다고 한 말도 국가 부채가 올해 965조 3천억 그리고 내년에 1068조 3천억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무슨 근거로 이 국가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고 말을 한 걸까요? 언론 보도가 정확하다면 그것도 국가 채무가 아닌 국가 부채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말한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에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채 등을 더한 국가 부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지급 책임을 지는 국가 채무를 잘못 말한 것일 겁니다. 그걸 감안해도 이재명의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첫째, 국가 채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말도 틀렸고, 둘째, 비정상 상태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는 3년 전이죠. JTBC 신년 토론 때 제 앞에서 국가 채무 액수 자체를 엉터리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포퓰리스트답게 국가 채무 규모부터 터무니없는 수치로 말을 한 겁니다. 그때와 지금 그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의 정상 상태는 GDP 대비 40% 이하죠. 그건 IMF 권고사항입니다. 그건
기재부 공무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며 경제학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며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 레드라인을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나라를 빚덩이로 만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재정 파탄을 두고 오히려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고 하니 어째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 빚을 많이 낸 게 아니고 국가의 가계 지원이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다.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비정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는 비정상이라고 했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며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가계 지원에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계부채 국가가 다 갚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평론조차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인물이 이 재정과 가계부채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걸 어찌 보아야 할까요? 이쯤 되면 개그 콘서트가 왜 사라졌는지 알만합니다. 동스간 이 송영길 대표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행인 것은 이런 이재명의 포퓰리즘에 청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발표된 문화일보의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65.1%가 이재명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소득, 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 18세부터 20세까지 청년들 75.2%가 반대했습니다. 이는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반대가 높은 세대는 60대 70.9%, 그리고 30대 69.2%였습니다. 기본소득제 반대 이유도 근로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유발이 40.0%, 그리고 재정 악화 26.0%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예상외로 포퓰리즘이 먹히들지 않으니 그나마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자,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게이트에서 핵심 4인방으로 지목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4일 새벽 구속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월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입니다. 또 법원은 남욱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한 이 정민용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상 이 김만배가 받고 있는 혐의를 내렸습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서 이 1,500만 원 이상의 택지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이 공사에 최소 651원이 손해를 입혔다. 그는 이 배임 혐의 외에도 유동규에게 뇌물 5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행여 권력의 벌집을 건드릴까 미식되던 검찰이 미루다가 첫 걸레질을 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제 유동규에 이어 김만배와 남욱이 구속됐으니 그 뒤에 닥칠 평지풍파입니다. 김만배는 법조기자 이전에 한탕에 목말라 하던 법조 브로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욱은 누군가요? 역시 변호사이기 이전에 일확천금의 혈안이 된, 말하자면 돈만 된다면 똥 오줌도 받아내는 변호사. 이 한자를 잘 보십시오. 변호사라고 할까요? 유동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수천억 이 배임의 독박을 쓰게 됐으니 어찌 진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감독 권한을 행사했던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등 윗선에 대한 수사의 교도부가 마련됐다고 썼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방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공문을 수차례 결제했는 데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업자 노다지를 설계한 바로 영장이 기각된 정민용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대선이 코앞이라 해도 어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검찰은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으면 배임이 아니라는 이상한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조사해도 형식적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김만배 측은 벌써 독박은 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정이익으로 수익을 환수하고 건설사를 배제하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히지 않았느냐. 그 지침대로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역시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 이때 그분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이재명이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면 나도 배임이 아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귀순한 정영학을 처음부터 구속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영학의 진술을 이용해서 김만배를 쳤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만배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정영학이 설계하고 쌓은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언론 보도를 총합하면 검찰에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초 김만배가 유동규로부터 공사는 임대주택 필지 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다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정영학은 정민용에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 7가지의 삽입을 요청하고 정민용이 전부 지침서에 반영했다. 그 7개 항의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합동시행사, 그러니까 성남의 그 지분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지는데도 개발이익은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 원과 임대주택용지 A11 블록으로 고정하고 개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건설사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로써 노다지의 얼개가 짜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익배분 구조 등 배임의 전체 구조를 짠 사람은 바로 정영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독박을 쓰게 됐다는 김만배의 주장입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더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김만배가 구속되면서 배반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장동 몸통도 수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러다 보면 뒷배가 되어 뜨꼼을 몇십 몇백억을 챙긴 정관들이 대거 감옥에 갈 것입니다. 전국엔 이 대부분 재판 거래의 진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배반의 계절이라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대장동 게이트 3부라고 할까요? 그런 드라마는 언제나 권선징악과 사필 규정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자, 또 하나의 진실인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가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이재명 신복인 선대위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동규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잠근 채 검찰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뭐 약을 먹었다고 합니까?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10월 7일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습니다. 정진상은 이 4일 뒤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당국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리는 행태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며 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뒤에 덧붙인 말은 우리 모두를 아연케 합니다. 유동규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야당의 후보가 결정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왔으니 이제 그 10기로 이 나라를 되돌려놓기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정말 지금처럼
정상국가가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앞으로 넉 달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